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비도 오고, 사실 오늘 휴일이죠. 휴일인데, 이렇게 개강을 새롭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계속 보시던 분들도 있는데, 우리 같이 삼순환,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삼순환 강의의 목적은 사실은 분명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암기했었던 거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기가 조금은 부족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문제를 통해서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 지금 배운 거 있을 거예요. 뭐 가네가 됐든 라이겔루스가 됐든 메릴이 있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바로 이 강의가 그런 목적에 조금은 충실한 그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있었을 것이고 걱정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직 암기가 다 안 됐는데,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이 강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온라인 듣는 분들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개별 상담 때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이해하고 암기가 100% 되지 않아요. 안타깝은 얘기지만 상반기, 그러니까 한 1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 40에서 50% 정도만 이해되고 암기, 그러니까 암기가 50%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고 암기가 한 50%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완해낼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기획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조금 강의 안내하고 학습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계속해서 좀 강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 기본 강의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왜 1, 2월 강의, 3, 4월 강의 뭐 이렇게 안 하고 순환이란 얘기를 하냐. 저도 처음엔 1, 2월 강의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저도 수험 생활할 때 보면 중간중간에 강의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아니라. 근데 그러면 그 강사가 또는 뭐 강좌명에 나는 지금 4, 5월인데 1, 2월 강의에요 막 이러고 있으면 조금은 그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고 강의를 보면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그 어느 시험보다 많아요. 왜냐? 기간제를 하다가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 2월, 3, 4월 이런 거보다는 그냥 1순환, 2순환, 3순환 하면서 조금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자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안 보여서 잠깐만, 저거 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인강이 안 보여. 인강이 안 보여. 인강에서 보면 빛번짐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 보일 수가 있어서 모두들 다 배려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시고 계셨을 것이고 각자만의 좀 방법으로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1순환과 2순환은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파지라는 개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3순환과 4순환은 그 파지한 것을 인출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3순환은 이론형인 거고 4순환은 현장형, 오픈형이라고 불리는 그 인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형 문제풀이, 즉 어떤 이론의 특징, 장단점, 뭐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를 무려 456개나 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풀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파지했었던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들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저도 왜 문제를 풀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 모든 강의는 그냥 제 공부 방식대로 하는 건데, 제가 가장 공부가 잘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문제를 그냥 풀 때였었거든요. 그게 제 약점들을 다 극복했었던 게 문제풀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디립다 그냥 정석을 풀었어요. 그 당시에 뭐 정석이라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정석을 10번을 풀면 서울대를 간대.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학은 못하지만 그래, 난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자. 그리고 그 문제풀이에 있는 해설지를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제가 또 언제 한번 업그레이드 됐었냐면, 제가 이제 고시할 때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생각해봐요. 저는 원래 전공이 역사예요.
역사하던 사람이 그 지배계층의 그런 이익이 들어있는 그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산을 하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백지 모의고사를 냈던, 그러니까 백지로 냈던 게 경제학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똑같이 한 거죠. 똑같이 경제학 문제풀이를 그냥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외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 역시도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확인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그 바로 암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암기한 거 확인해 봐야죠. 무엇을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푸는 공부 방법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 뭐 문제에 관해서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선생님도 저는 오픈형 문제, 현장형 문제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론형 문제가 아니라 현장형 문제, 그러니까 사순환부터 먼저 풀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이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야 진짜 현장형 문제 선생님들이 약점일까? 이러고 그 작년 모의고사 때부터 제가 이론형 문제, 현장형 문제를 다 구분해가지고 정답률을 다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겠어요? 현장형 약한 사람들은 이론형도 약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똑같아요. 오답률이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확신했죠. 아, 결국에는 현장형이 약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장형 약하신 분들 내용부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 전에 모의고사 한번 봤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요번에 조금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조금 깐깐하게 채점을 했는데 여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제가 직접 채점한 거 있고 온라인 쌤들은 이제 현직 쌤들이 하셨는데 총 253명이 응시를 했어요. 제가 요번 문제 중에 이제 5점 빼고 15점 중에 이론형 문제가 9점이었었고 현장형 문제가 6점이었었습니다. 일부러 이론형을 많이 배치했었는데 자, 이론형 9개, 그러니까 253명이니까 총 2277개인데 그 중에 오답이 925개였어요. 그러니까 한 60%가 오답률이었어요. 정답률이 60%밖에 안 됐는데 자, 오답에 925개였는데 이 중에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론형 오답에서 나왔던 이유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내용 부정확이었어요. 내용 부정확. 제가 오답 사유를 한 7가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내용 부정확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답안 누락. 그러니까 결국에 몰라서 못 쓴 것도 한 10% 돼요. 결국에는 내가 암기가 제대로 안 돼서 틀린 게 50%라는 거예요. 4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에 계셨던 우리 이순환 수강생 분들에게는 좀 약간 실망의 내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외울 것들은 정확하게 조금 외워줘야 됩니다. 누가 봐도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앞글자 따서 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만의 편한 방식으로 외워도 돼요.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외워줘야 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내가 내용만 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 이론의 내용, 그러니까 진짜 개념, 특징, 용어, 명칭 이런 것들만 알아도 지금보다 2, 3점, 많게는 3, 4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월 모의고사 보시면서 조금 이제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우기만 하면 3, 4점은 그냥 점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강의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활용 방법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됐느냐? 일단 공부를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선생님들, 올인하면서도 교육학을 그래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을 투자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케이스 1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의 예습, 강의, 그 다음에 복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3순환과 4순환은 무엇보다도 예습이 진짜 중요해요. 예습 안 듣고 들어오면 그냥 멍하니 강의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해줘야 되는데 올인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모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근데 모든 문제를 푸실 때 그거를 풀텍스트로 쓰지 마시고요.
키워드, 목 찾았기로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론형 문제잖아요. 이론형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명확합니다. 개념 쓰고 뭐 용어 쓰고 원리 쓰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충분히 푸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비수강일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강 기준으로 하면 수, 목, 금, 토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4일인데 우리 사실 이 강의 8주 동안, 그러니까 16회 동안 456문제 풀려고 하면 한 회차당 거의 30개씩 풀어야 되고요. 주당 보면 60개. 쉽지 않아요. 60개면 모의고사 분량으로 따지면 15회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쨌든 키워드 풀이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하루에 10개에서 15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수강일 4일 동안 15문제 풀면 되잖아요.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제가 우리 그때 1순환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제 가능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회당 9에서 10문제 정도씩 제공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스터디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대충 30에서 1시간 사이 동안 그걸 쓰시더라고요. 물론 키워드로 쓰신 분들도 있고 풀텍스트로 쓰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충분하게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문제 15문제는 키워드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목금토 예습하면 돼요. 다른 거 복습?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수목금토에는 문제만 푸세요. 물론 바로 답을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강의를 열심히 월요일, 화요일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강의를 들을 때는 빈칸 인출을 하시면 되죠. 제가 해설지에다가 빈칸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습을 할 때는 빈칸 채우기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남는 분들은 예습하실 때는 그냥 문제만 보고 바로 푸시고요. 강의를 보면서 빈칸 풀이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그 오늘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회독하고 이순환 때 나눠드렸었던 암기자료 보시면 돼요. 저 이순환 안 들었는데 제가 카페에다 다 올려놨어요. 그냥 거기 수강생 전용 게시판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거 한번 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습하거나 강의하면서 틀렸었던 문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답 풀이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 날에는 수강일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회독하는데 2시간 걸릴 거고요. 암기자료 쓰는데 1시간 걸릴 거예요. 오답 풀이하는데도 한 1시간 정도 걸리겠죠. 결국 그래도 강의 날은 한 3-4시간은 복습해줘야죠.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 줄여놨잖아요. 저는 무조건 12시 정도에 끝낼 거예요. 뭐 길어봤자 12시 반 정도에 끝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심 먹고 1시부터 5시 또는 6시까지 이거 복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100% 전공하셔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강의 온라인 듣는 선생님들은 좀 다르겠지만 강의 듣는 날에 교육학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전공해야 돼요. 전공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밸런스를 찾으려면 이 정도 형태로 우리가 강의 계획, 공부 계획을 짜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공 때문에 선생님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공 강의 엄청 밀려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공에서 막 여러 가지 보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벅차셔서 교육학에 2시간 이상 좀 할애하기가 곤란한 쌤들이 있어요. 전업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냐면 전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별을 좀 고려해 주세요. 제가 우리 이번에 교재 새로운 거 나온 거 보면 문제마다 별표가 있습니다. 0개부터 3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2개, 3개는 반드시 풀어주시고 1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가급적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별표 0개짜리는 넘어가셔도 돼요. 물론 그거 제가 넘어가라고 했다고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별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없으니까 빈칸만 풀어보면 되겠죠. 빈칸 채우는 건 시간 더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비수강일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진짜 안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 강의 때는 내가 썼던 그 빈칸 그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암기 자료를 보는 것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회독 빠르게 봐주시고 틀렸던 부분들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면 2시간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복습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온라인 선생님들 중에 가장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겠죠. 학기 병행, 그러니까 실습, 지금 실습 아마 내일부터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자, 학기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일 병행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겠지만
많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별 2개, 3개 정도짜리는 빈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선생님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오프로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가 직강을 못 들었어. 뭐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보강을 들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풀로 듣는 거 물론 되게 좋습니다. 풀로 들어야지만 흐름적인 것들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직강을 못 들어왔겠지. 그렇게 되면 보강을 들을 때도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그러면 틀린 것만 발췌해서 들으세요. 틀린 것만. 10초 넘어가기, 20초 넘어가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만 들으면 굉장히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병행 선생님들은 30개 문제풀이를 다 듣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시간적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틀린 부분만 발췌 수강해도 될 것 같고요. 복습하실 때는 일병행 선생님들은 회독 시간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회독 시간이 나오려고 하면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암기 자료 중심으로 복습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보고 저렇게 하면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안 돼. 우리는 케이스 1이나 2예요. 근데 직강생들은 거의 대부분 1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습, 강의, 복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스터디는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인데 예습에 있어서 강제성이 좀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스터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순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3순환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더 진짜 예습이 거의 반이에요. 이 강의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장의존적이야. 남들하고 같이 안 하면 예습을 진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뭔가 이런 스터디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푼 거 찍어서 올리는 밴드 스터디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일정 시간 정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풀어볼 수도 있는 그런 스터디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죠? 우리 캠 틀어놓고 예를 들어서 매일 수요일 날부터 토요일 사이에 정해진 시간 5시부터 6시에 캠 틀어놓고 우리 그때 동안은 풀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도 됩니다. 꼭 직접적으로 모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캠 틀어놓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암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이순환 때 나와드린 암기 자료를 가지고 서로 퀴즈를 내보는 그런 인출 스터디 이런 것들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별도로 수강생 기본사항 하나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2순환 때, 1순환 때 적으셨던 원래 기존 멤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써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스터디 희망 여부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스터디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별도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조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로 평가가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원래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4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확신이 왔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원래 제가 교육학 이름이 뭐예요? 셀프 교육학이잖아. 왜 안 해? 혼자. 왜 안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개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 매회마다, 이제 오늘은 빼고요. 내일부터 매회 아침 8시 40분에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이제 15번 남은 거죠. 그 15번 중에 다 응시하신 분들은 제가 100% 선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우리 15번 응시했던 15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3번 이상, 14번 이상 응시했던 분들 중에 최고득점자도 제가 별도로 드릴 거예요. 뭔가를. 인강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직강으로 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형성평가 볼 거예요. 이 형성평가 문제는 뭐냐? 수강생 암기자료 있잖아요. 우리 암기자료. 이순한테 나와드린 그 암기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 10개만 딱 뽑아가지고 그냥 빈칸 채우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늘 그거인 거예요. 늘 그거. 우리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수강생 전용 게시판에 있는 그 이순환 암기자료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볼 거고 매번 아침 8시 40분에 제가 직접 와서 나눠드리고 제가 걷어간 다음에 채점하고 그래서 그거 다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꼭 응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이쁘죠? 색깔 이쁘지 않아?
그렇다고 해줘. 그래서 이거 이제 세 번째 책이 나왔는데 이거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들어올 때 그럼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당연히 수업을 하겠죠. 수업을 할 거고 강의를 할 건데 중간중간에 이론을 설명할 때는 우리 이론서, 기본서, 그 파란색 책 그걸로 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것까지 같이 펼쳐 놓기에는 사실은 이거 뭐 해설지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책상도 작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기본서 물론 가지고 오시면 좋겠지만 꼭 안 가지고 와셔도 돼요. 안 가지고 오시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필기할 부분은 우리 여기 문제집에다가도 필기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지만 조금은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고요. 별도로 프린트는 우리 형성평가 자료 말고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제공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갑자기 교육부가 한 4월 말 5월 초 정도에 뭔가 5월 말 6월 초 정도에 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 그 요약자료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의와 관련돼서 별도의 프린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기초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 교육의 기초와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정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요 4가지인데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의 비유와 관련된 거. 교육의 비유, 대표적인 비유 2가지가 뭐예요? 주형 하나, 성장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안적인 비유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좀 덥지 않아? 괜찮아? 습하지? 이따가 우리 쉬는 시간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제가 습하면 강의를 잘 못해요. 습하면 내 스스로가 되게 막 그 습도가 막 느껴지면서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지금 근데 여기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어쨌든 우리가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자, 어쨌든 교육의 비유는 주형의 비유하고 성장의 비유가 있고 자,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터스 저 계속해서 피터스가 조금씩 땡기기는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진짜 제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그냥 다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출제위원들 이렇게 꾸리고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경력이 뭐겠어요? 출제위원 꾸릴 때. 이전에 출제 들어간 경험이 있느냐,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경험이 있느냐를 가장 우선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절반을 채워놔요. 그냥 그게 원칙이에요. 절반 채워놓고 나머지 절반은 좀 프레시한 사람들로 꾸미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다른 시험에서 조금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올 수가 있는데 다른 시험이라고 하면 뭐 우리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행시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험 교육 철학 파트에서 은근히 피터스가 조금 나와요. 피터스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교육의 기초 또 교육 철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터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좀 다른 얘기지만 원래 행정고시에 보면 교육 철학이랑 교육 심리학을 따로 봤었거든요. 선택 과목으로. 근데 올해부터 그 선택 과목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교육학 하나로 그냥 본대요. 그럼 그러면서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그 교육학 그 행시 교육학 출제를 할 때 교육 철학이나 교육 심리학 교수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험은 6월 달에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이론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피터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피터스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육을 합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육을 교육답게 말하는 3가지 준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3가지가 혹시 기억나요? 준거,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인 준거가 있어요. 지금 생각 안 나도 돼요. 이따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 가장 쉬운 거죠. 교육을 왜 해요? 인재 개발을 위해서. 그런 걸 무슨 목적이라 그래? 외재적 목적이라고. 그리고 뭐 인재 개발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그걸 무슨 목적이라 그래? 내재적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 외재적 목적, 내재적 목적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쉬우니까 시험에서 그냥 점수 주는 거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의 양대 이념이라고 하면 헌법에 있는 그 가치, 2가지 가치 수월성과 형평성
이 두 가지 가치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헌법에 있는 교육의 양대 이념은 당연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됐을 때 교육에 관한 동양적 어원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아, 동양적 어원 하면 공자, 이런 거, 맹자 이런 거 나오겠구나. 동양에서는 교육의 의미를 가르칠 기를 육으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는 성숙자가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고, 이거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바람직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성숙자, 즉 교사가 분별을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미성숙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즉 분별을 한 다음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미성숙자에게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동양에서 말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육 같은 경우에도 성숙자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미성숙자가 선천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길러준다라는 개념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인 동양의 교육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동양에서의 교육관의 핵심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사가 미성숙한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동양적 어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숙자가 미성숙자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어른은 학생이나 아동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직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미성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내용을 듣기만 하죠. 그래서 수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성숙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람직한 지식들을 일방향적으로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관계, 수동성, 일반성에서 수일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직관적이잖아요. 성숙자가 미성숙자에게 지식을 안내한대.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런 세 가지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답은요, 지금 여기서 답은 제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고 수동성이고 일반성이라는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제시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교재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썼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의 특징을 쓴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특징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만 분류를 해놔요. 목적, 내용, 방법. 특징 문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특징. 교육학에 있어서 어떤 이론의 특징을 물어보게 되면 그냥 내가 뭐 외웠지? 수수일이었나? 그게 뭐였지?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목적과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생각해봐요. 동양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미성숙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미성숙한 학생의 성장.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 그러니까 맨날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내용. 바람직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람직한 내용은 주로 어디에 들어있어요? 동양에 따르면 책, 고전, 그 다음에 우리 뭐라고 하지? 위인의 말, 언행, 이런 거에 있겠죠. 이게 교육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법은 전달. 물론 플러스에서 동양에서는 중요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질문. 근데 메인은 어쨌든 전달을 조금 해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직관계, 수동성, 일방향성 이것들을 외우기 전에 선생님들이 그냥 동양에서는 뭔가 미성숙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한다고 하면 그때 교사는 뭐 해야 돼? 학생은 뭐 해야 돼? 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겠죠. 교사 뭐예요? 열심히 강의할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들을 거예요.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양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아요. 물론 서당 이런 것들은 좀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특징 문제는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좀 더 보자고 하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문제와 좀 다르게 우리 문제 다르게 매번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하나씩 줄게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만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양적인 관점에 따랐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역할을 잡았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사의 이런 교사, 동양적 관점에 따른 교사의 장점은 뭐예요? 그 지식 파지를 시키는데 용이하겠지. 파지를 높이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거예요. 단시간에 강의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 하지만 단점은 애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겠지. 애들 특성을 고려하기가 힘들겠고 전인적인 측면들도 고려하기 힘들겠고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동양적인 관점의 특징 3가지 이렇게만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동양적 관점에 따라서 교육을 했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답에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비유를 보도록 합시다. 교육의 양대 비유와 관련돼서 자, 교육의 양대 비유, 우리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최교사와 정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각각 제시하고 각각의 관점별로 왜 이럴까? 네. 교육의 목적과 교사의 역할을 각각 한 가지씩 한번 제시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그냥 목차만 한번 잡아 볼게요. 목차만. 최교사, 정교사 관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관점별로 목적과 교사, 또 목적과 교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답을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자, 최교사, 장인이 일정한 틀에 재료를 부어서 동일한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이 교육은 학생에게 일정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일정한 틀에 재료를 부은다는 거 어떤 비유예요? 주형의 비유네. 아, 최교사는 주형의 비유이고. 그러면 정교사 같은 경우는 성장의 비유겠죠. 식물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생육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자,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만 부으면 똑같은 형태가 계속 나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사가 원하는 학생들이 똑같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주형의 비유였고 성장의 비유, 정원사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이 식물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식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고 어떤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고 어떤 것들은 선인장처럼 한 달에 한 번 주나요? 선인장이? 뭐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물에 따라서 다른 생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장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거에 따라서 교육 목적과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 간단하게 볼게요.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사 중심일 것이고 수직적인 관계 이런 것들 할 텐데 그러면 주형의 비유에 따랐을 때 교수법은 주로 어떤 강의식으로 하겠지. 강의식. 이거는 필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 상기하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바로바로 저랑 질답하면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성장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사가 이제는 단순하게 지식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교사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조력자일 거예요. 조력자. 조력자 말고 다른 말 쓸 수 있을까? 협력적 동반자 이런 거 좋은 말 다 씁시다. 안내자도 그렇고 그런 거 써주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형의 비유, 성장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년식의 비유, 만남의 비유, 예술의 비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술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아이즈너가 얘기한 거겠죠. 교육이라는 거 이리적으로 정의될 수가 없다. 교육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예술로 비유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이즈너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교육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의 주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만남의 비유예요. 만남의 비유를 얘기한 학자가 누구예요?
볼로 부딪고 또 하나 부보, 부보. 비읍 아저씨들, 이 사람들이 만남의 비유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성년식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조금 더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 지식으로 접근시켜주는 것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피터스가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아이즈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교육의 비유와 관련돼서 최교사와 같이 일정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관점을 우리는 주형의 비유라고 얘기를 할 거고,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관점을 성장의 비유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주형의 비유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절대적 지식의 습득이에요. 그럼 이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전달자예요. 전달자. 지식의 전달자. 강의자, 교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 성장의 비유에서의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재 양성. 근데 인재 양성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외재적 목적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러면 성장의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였어요? 아이들 개별적인 특성이에요. 개별 특성 고려예요. 개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현상이고, 그러면서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자아 실현을 도와주겠죠.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답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의 역할은 조력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부터는 이걸 좀 더 높여야겠다. 너무 낮다. 자, 현재 우리나라 교육 이슈들하고 교육의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교육 이슈하고 좀 부합하는 교육의 비유들. 우리나라 지금 교육 이슈들 뭐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저출산. 저출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 잠자는 교실을 깨우자.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요. 기초학력도 있지. 또 있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관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의 비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교육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비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겠느냐, 어떤 것이 바람직하기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출산이 됐네. 저출산이 되면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요? 학생 수가 줄어. 한 반에 있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의 비유는 뭐예요? 두 가지라고 보면. 성장의 비유겠지. 그렇지. 성장의 비유.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돼. 잠자는 교실을 깨우려면 애들 맞춤형으로 동기도 유발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역시나 성장의 비유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초학력과 관련돼서. 그렇지.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틀에다가 조금 맞춰줘야 돼.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 내용 전달과 관련돼서는 주형의 비유가 부합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학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좀 합시다. 네, 학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충남교육청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학력을 그냥 단순한 기초지식 이렇게 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기본 내용 전달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주형의 비유에 따른 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감이 오죠? 지금 이제 두 문제 풀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겠어요? 단순하게 내가 맞췄네 틀렸네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체크해 줘야 되고, 체크 포인트로 나오는 것들 통해서 필기할 걸 필기해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하라는 거예요. 예습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제가 말하는 것도 뭔 말인지 사실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 포인트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니까 반드시 예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혹시나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 멈추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피터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과 관련했을 때 피터스가 말한
교육을 합당하게 하는 준거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피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범적인 준거, 인지적인 준거, 과정적인 준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피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교육이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전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의 형식으로의 입문이에요. 형식으로의 입문. 이게 바로 성년식이라고 본 거죠. 자, 제가 이 지문을 왜 이렇게 조금 얘기하냐면 피터스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겁니다. 내재적인 가치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이요, 지식의 형식이요, 물론 이런 것들 풀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고 아, 이거 피터스가 얘기한 거구나 라는 거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터스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도덕적이고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피터스가 강조한 가치가 있는데 피터스 하면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워두세요. 피터스는 내재적인 거예요. 내재적 가치. 그냥 이 양반은 내재적인 가치에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런 베이스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분 언어학자였거든요. 언어학자였었고 나중에 철학자로 얘기를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수단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그 교육 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성년식에 비유를 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피터스가 말한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세 가지 준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이렇게 규범적인 준거, 인지적인 준거, 과정적인 준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교육이 교육다우려면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규범적인 준건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교육의 목적이 굉장히 바람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바람직한 게 뭐냐면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조금 전달합시다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거, 그래서 도덕적으로 대단,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편협하게 보기보다는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준거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준거,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은 뭐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지식, 이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추상적인 거 얘기한 거 아니라,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거를 가르칠 텐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들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지적 준거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규범적이고 인지적인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방법적인 측면에서 때리거나 세뇌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과정 자체가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바람직성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성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때리지 말고요, 세뇌시키지 말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요 과정적인 준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준거를 갖춰야지만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터스가 말한 거, 여기서는 그냥 답이 규범적인 준거, 인지적인 준거, 과정적인 준거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 해설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피터스 하면 그냥 내재적인 거예요. 피터스 이꼴 내재적이라고 그냥 외워두세요. 그리고 내재적인 가치는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거느냐?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이고 인지적이고 과정적인 준거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되는 사항들을 통해서 피터스의 내용, 물론 피터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막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강조했다고 해서 피터스의 논문을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피터스 하면 내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합시다. 교육의 목적. 내재적인 목적과 외재적인 목적을, 개념을 그냥 예시와 함께 써보세요. 아까 이미 나왔었던 거죠. 외재적인 목적, 교육을 통해서 뭐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의 교육인 겁니다. 내재적인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터스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아 실현, 전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재적인 목적,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 그냥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교육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고, 예시로 본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인적인 성장, 또 뭐 있을 수 있을까? 자아 실현, 또 그리스 자유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성과 합리성의 개발. 요거는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이긴 하거든요. 얘네들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이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나중에 뭐 베이컨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추상적으로 다가오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시켜야 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목적,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외재적인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내재적인 목적, 외재적인 목적, 이거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됩니까? 잘 안 외워지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잘 안 외워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 안 외워지는 개념들은 어쩔 수 없이 키워드 중심으로 같이 외워주셔도 됩니다. 내재적인 목적하면 그 자체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재적인 목적이 나오면 꼭 문장 안에다가 수단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조금씩은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을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예시로 본다고 하면 경제 성장, 사회 통합, 직업 준비, 생계 유지, 출세,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지금 공부하는 목적 다 뭐예요, 여기서? 생계 유지. 생계 유지야. 출세는 아닌가? 출세. 어쨌든 우리 지금은 다 시험 합격을 위한 거니까 외재적인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내재적인 목적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외재적인 목적과 내재적인 목적이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외재적인 목적은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물론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동기 유발도 될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재적인 목적하고 내재적인 목적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답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은 여러분들 보시고요.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교육의 양대 비유하고 교육의 목적 간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주형의 비유가 있었고 성장의 비유가 있었어. 주형의 비유에 따른 교육을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왜 외재적인 목적일까? 그치. 그 틀 있잖아요. 틀. 이 틀은 사회가 만든 거예요. 사회가 만든 틀이기 때문에 이 틀 안에는 당연하겠지만 사회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틀에서 찍혀져 나온 그 사람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일 거예요. 자, 이 틀을 우리가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집에 스타일 같이 갈등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이 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 틀은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는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 이공들도 개정 교육 과정이 대표적인 틀이에요. 틀. 근데 예전에는 그 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교육 과정 대강화,
강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대강하게 만드는, 간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대강화 속에서 조금 그 틀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인데 어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우리가 주형에 비유해서 말하는 그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성장에 비유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내재적인 목적과 관련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앞에 나왔던 것들하고 같이 연관돼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의 가치와 관련돼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양대 이념을 제시를 하고요. 해당 이념과 관련한 교육 정책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해 봅시다. 제가 외우라고 했죠. 헌법 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건 그냥 그대로 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거는 꼭 가르쳐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교육의 양대 이념 그냥 바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헌법 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균등한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가치? 수월성이 아니잖아. 모든 국민에 대한 균등한 교육. 형평성이지, 형평성을 추구한다. 이와 더불어서 능력에 따른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춘다고 했잖아요. 능력에 따른 교육. 이것이 바로 수월성인 거예요.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수월성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과 관련된 교육 정책들, 수월성과 관련된 교육 정책들 뭐 있어요? 응? 복선제? 복선제도 가능하지. 또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도 가능하죠. 또 영재교육도 있어요. 영재교육. 이런 것들도 다 수월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형평성은 교육에서 차별을 없애면서 확보되니까 우리 형평성과 관련된 교육 정책들 많잖아. 뭐 있어요? 의무교육, 대표적이죠. 의무교육. 평준화, 그렇죠. 무상급식. 직강을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이제 하면 돼. 맨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음부터 이겨내봅시다. 이겨내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야 돼. 어쨌든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고교학점제 나왔어. 자유학기제는 뭐예요? 수월성이야? 형평성이야? 왜? 그렇지. 하고 싶은 거 찾아가는 거니까.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하니까. 근데 선생님들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가 기본적으로 수월성을 생각한 건 맞아요.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 근데 아싸리 형평성을 아예 무시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제도들 있잖아요. 요건 좀 그렇고 영재교육 특정 대상이야.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과교실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 수준별로 반편성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특정 애들 대상으로 한정이 되는데 고교학점제랑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 대상이죠. 모든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조건 수월성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모든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형평성도 일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얘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무조건 수월성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측면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그래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를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이전 정부고 자유학기제 이전 정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되는 이유, 하는 이유 맞거든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할 때 괜찮거든?
물론 그것들의 운영상에 있어서 좀 실패들은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학습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학습권의 내용과 관련돼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과 이 내용을 실천하는 정책 제도인데 여러분들 학습권 막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게 학습권을 침해하느니 마니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학습권을 생각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1번만 생각하는 경우가 커요. 학습에 있어서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 물론 이게 제일 원초적인 그런 권리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학습권에는 부차적인 게 아니라 따다른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하는 그런 권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 이 두 가지도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결과로서의 교육 내용 습득을 보장받을 권리.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많이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내가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학습권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하는 권리, 이거를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슨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 걔는 여기랑 가깝지 않겠어. 이거는 뭘까? 요구하고 선택해. 자율성이지. 밑은? 요거는? 이게 민주성인 거고요. 학습권에는 이렇게 자율성의 가치하고 민주성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습권이라는 말들을 쓰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요번에 나왔던 제도가 있죠. 생활지도 고시. 생활지도 고시가 정말 거기서 보면 아이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어. 난동을 피우고 있고 그랬을 때 교사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 어제 되게 얼처구니 없는 인스타 글을 하나 봤는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사라진 두 가지. 혹시 봤어요? 하나는 청소, 하나는 발표. 발표를 했더니 그게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소극적인 학생이야. 그래서 그 발표만 하면 애가 울렁증이 있는데 선생님이 시켰네. 근데 못하겠대요. 그래서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나가서 잘 못하고 울었겠지. 그래서 걔가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버렸더라고요. 어떡하라는 얘기지?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쨌든 청소는 어쨌든 고시에 나와 있잖아요. 벌청소 시키지 말고 무슨 청소는 가능해요? 생활지도 목적의 청소는 가능해. 무슨 소리야? 원래 그래요. 생활지도 목적의 청소는 가능하지만 벌청소는 안 돼.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난 발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생활지도 고시가 있으면서 이 첫 번째 이 권리들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나오는 정책, 제도 뭐 있어요? 고교학점제. 대표적이지. 아까 말했던 자유학기제도 들어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민주성, 요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돼서 하는 정책과 제도. 학군이. 아이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차치회. 차치회. 물론 학군이 학생들을 참여시켰을 때의 순기능 이런 것들은 네, 넘어가고요. 자, 이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과로서 교육 내용 습득을 보장받을 권리예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돼서 결과로서의 교육 내용을 습득을 보장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요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돼서 뭐 하래? 학교에서 시키는 거. 방과 후, 그러니까 보충학습이죠. 보충학습. 그 다음에 제도로 보면 우리 그 1수업 2교강사제.
이거 계속 교육부가 밀고 있는 것 같던데. 뭐가 자꾸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수 사례, 그러니까 교육부가 아니면 신문 여러분들 어서 그런 걸 좀 보면 되냐면 지역지 같은 데서 생뚱맞게 수업 우수 사례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뭐 청탁을 받다 이런 게 아니라 교육부가 밀고 있는 거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수 사례 막 그 기자님들에게 제공해주고 하면서 제발 좀 써주세요. 이렇게 되면 기자님들이 그런 거 써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부가 요새 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교육 결과로서의 교육 내용 습득을 보장시켜주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학습권 우리가 4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지도, 학교폭력, 뭐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보호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냥 머릿속에 내가 답에서 써줄 때 문제에서 그냥 묻지는 않았더라 하더라도 학습권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도대체 아이들의 자율성 이런 것들 선택권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학습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요구하고 선택 권리를 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학습권하고 연계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7번부터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